내가 죽은 줄 알았니? 너가 어떻게 살아있어? 이 남자 왜 이혼한 아내를 보고 이렇게 놀랄까요? 이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그만하자.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에게 그만하자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곤 4달 뒤 친구를 만나고 술을 먹지 않았기에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상하다. 브레이크는 오늘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하망 처리될 뻔했습니다. 에? 정말이세요? 네,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난 죽을 뻔했다. 가까스로 살아났다. 나에게 잘못 남겨진 음성 메시지 하나. 정리만 되면 우리 바로 혼인신고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야기 시작됩니다.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댓글 드리겠습니다. 나는 박춘자 65이다. 긴 세월이었다. 22에 시집을 갔으니 43해를 그 집 사람으로 살았다. 처음엔 그게 자랑이었다. 이한재 회장의 아내. 재벌가의 안주인. 명함도 없이 그 이름 하나로 어디든 통했다. 웨딩드레스 치마 끝을 밟지 않으려고 들러리들이 2발짝씩 물러섰던 날이 생각난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고 나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쓸쓸한 날이었다. 43해 동안 나는 그 집의 아내로 며느리로 어머니로 살았다. 내 이름 석자가 아닌 이한재 회장 사모님으로 불렸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재단 행사에선 앞줄에 앉았고 신문 사진엔 항상 그의 옆자리였다. 하지만 그 옆자리가 얼마나 차가운 자리였는지를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이혼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작년 봄이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다.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마치 골프 약속을 잡듯 담담하게. 우리 이제 그만하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다. 부부싸움 끝에 나오는 그 말 있자는가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진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이미 서류가 올라와 있었다. 이혼 합의서. 변호사 도장이 찍힌 채로. 나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다. 재산 분할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숫자는 컸다. 누가 봐도 넉넉한 금액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계속 읽게 된 건 딱 한 줄이었다. 가비한잭과 을박춘자은 이 합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를 종료한다. 모든 관계를 종료한다. 43해가 한 줄로 정리돼 있었다. 나는 반항하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다. 그럴 기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몰랐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그냥 도장을 찍었다. 그의 변호사가 지정한 자리에 내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내 눈을 보지 않았다. 서류를 챙기면서 그가 말했다. 필요한 건 다 정리해 줄게. 그 말이 우리의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재벌가에서 사라진 사람이 됐다. 기사가 끊겼다. 비서가 연락을 끊었다. 모임 초대장이 오지 않았다. 평생 그 집 이름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남아있는 건 내 이름 석자와 그가 정해준 아파트 한 채와 통장 잔고뿐이었다. 처음 한 달은 멍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비서도 가사도우미도 경호원도.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낯설었고 나중엔 무서웠다. 새벽 3시에 잠이 깨서 천장을 보다가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게 두려움인지 안도인지 구분이 안 됐다. 2달째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나가고 혼자 저녁을 보냈다. 화분을 샀다.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지만 그 집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지 못했던 작은 허브 화분. 그걸 창가에 올려놓고 매일 물을 줬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게 내 하루를 버티게 해줬다.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살아는 있으니까. 사고는 그로부터 넉 달 뒤였다. 11월 초였다. 저녁 약속이 있었다. 오래된 친구 대학 동창 둘이서 가끔 밥을 먹곤 했는데 그날도 그런 자리였다. 조용한 한식집에서 밥을 먹고 소주 한잔 했고 별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좋은 그런 시간이었다.
친구들은 내 이혼 얘기를 직접 꺼내지 않았다. 그게 고마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익숙한 길이었다. 이사 온 뒤로 넉 달 동안 매일 다닌 길. 신호가 몇 개 있고 구분 구간이 두 군데 있고 내리막길 끝에 가드레일이 있는 그 길.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았다.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다. 아무 감각이 없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밟은 줄 알았다. 다시 밟았다. 발이 바닥까지 꺼졌다.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리막을 내달렸다. 핸들을 꺾었다. 비상등을 켰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다. 가드레일이 눈 앞으로 달려왔다. 쾅! 충격이 오기 직전 정신이 끊어지기 바로 그 찰나에 생각이 하나 스쳤다. 이상하다. 브레이크는 오늘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아침에 마트를 다녀왔다. 주차장에서 나올 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당연히 알아챘을 것이다. 정비소에 간 것도 아니고 누가 차를 가져간 것도 아닌데. 하루 사이에 브레이크가 이렇게 나가는 법이 있나. 그 생각이 불꽃처럼 스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눈을 떴을 때 병실 천장이 보였다. 하얀 형광등, 비닐 커튼, 어디선가 들리는 의료기기 소리. 온몸이 무거웠다. 왼쪽 팔에 링거가 꽂혀 있었고 오른쪽 손목에는 환자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팔찌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춘자. 내 이름이 거기 있었다. 살아있다는 걸 처음엔 실감하지 못했다. 그냥 천장을 봤다. 숨이 쉬어졌다. 가슴이 오르내렸다. 그게 다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사람이 들어왔다. 중년의 남자였다.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 수첩을 들고 있었다. 경찰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내 상태를 확인했다. 말을 들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했다. 사망 처리될 뻔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사망 처리. 내가 죽을 뻔했다는 말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처리될 뻔했다는 말이었다. 미묘하게 달랐다. 나는 그 차이를 한동안 생각했다. 경찰은 계속 말했다.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차가 경사면 아래로 미끄러졌다. 마침 지나가던 차가 발견해서 신고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의식이 없었다. 처음에는 사망으로 보고할 뻔했는데 희미하게 호흡이 있었다. 그런 말들이 이어졌다. 나는 다 들으면서도 한 가지 생각에 걸려 있었다. 브레이크. 오늘 아침까지 멀쩡했던 브레이크. 경찰이 나갔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재고 나갔다. 다시 조용해졌다. 병실에는 나 혼자였다. 그때 내 휴대폰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게 보였다. 충전기가 꽂혀 있었다. 경찰이 챙겨준 것 같았다. 화면에 알림이 쌓여 있었다.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겨우 집어들었다. 부재중 전화, 문자, 그리고 음성 메시지 하나. 음성 메시지 발신인을 봤다. 이한재. 남편이었다. 메시지는 사고 당일 저녁 내가 그 길을 달리고 있었을 시각에 남겨져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렸지만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리만 되면 우리 바로 혼인신고야. 상대에게 하는 말이었다. 나에게 남긴 메시지가 아니었다. 잘못 발신된 것이었다. 그는 다른 여자에게 보내려다 내 번호로 눌렀거나 아니면 통화 중에 모르고 녹음이 된 것이거나. 정리만 되면 우리 바로 혼인신고야. 나는 그 말을 3번 들었다. 천천히. 한 단어씩. 정리. 그가 말하는 정리가 무엇인지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혼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이혼은 준비였다. 그 다음 단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위해 내가 사라져야 했다. 영구히. 흔적도 없이. 보험금으로 혹은 사망신고서 한 장으로. 나는 그 목소리가 담긴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다. 병실은 조용했다. 링거가 한 방울씩 떨어졌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다. 그 목소리는 이미 내가 죽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너무 적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을 청하려는 게 아니었다. 생각을 하려고 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22에 나는 그의 옆자리에 서서 박수를 받았다.
65세 나는 병원 침대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43의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마 오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 나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지금은 그걸로 충분했다. 태원은 조용히 했다. 이번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나는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담당 의사를 불렀다. 퇴원하겠다고 했다. 의사는 난색을 표했다. 아직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뇌진탕 증상이 있다. 무릎인데도 문제가 있다. 그는 여러 이유를 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퇴원하겠다고 했다. 의사가 나간 뒤 나는 혼자 생각했다. 병원 기록은 남는다. 입원 기록, 진단서, 이름. 박춘자. 그 이름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흔적으로 남는다. 그걸 그가 알게 되면 다음번엔 더 철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퇴원했다. 친구에게 연락했다. 대학 동창 중에 가장 오래된 친구 윤정희. 그녀는 내 이혼 후에도 연락을 끊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사고 소식은 몰랐다. 내가 연락을 끊었으니까. 전화를 하니 한참 만에 받았고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었다. 어디 있어? 왜 연락이 없었어? 잠깐 좀 있어줄 수 있어? 그녀의 집은 경기도 외곽이었다. 번잡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동네. 그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었다. 윤정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방 하나를 내줬다. 이불을 깔고 죽을 끓여줬다. 나는 그 죽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사고 때도 병원에서도 음성 메시지를 들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따뜻한 것이 목으로 넘어가자 그제야 뭔가 풀렸다. 나는 그날 밤부터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다. 먼저 내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부터 찾았다. 이한재 회장 사모님으로 살던 시절 보험은 그쪽에서 알아서 했다. 내가 사인해야 할 서류가 오면 사인했고 어떤 상품인지 꼼꼼히 읽은 적이 없었다. 그냥 그가 관리하는 것들 중 하나였다. 그게 얼마나 무지한 일이었는지를 이제야 알았다. 이혼 전에 정리된 재산 명세서를 꺼내 보험 항목을 찾았다. 3개의 보험이 내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 하나는 건강보험, 하나는 실손, 그리고 하나는 생명보험이었다. 생명보험. 수익자를 확인했다. 여전히 이한재였다. 이혼 후에도 수익자 변경이 되지 않아 있었다. 내가 죽으면 그에게 보험금이 간다. 그것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추가된 특약이 있었다. 사고사 시 보험금이 2배로 지급되는 조항. 재해 특약. 그 특약이 사고 3개월 전에 추가되어 있었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게 넉 달 전이었다. 나는 그 날짜를 여러 번 다시 봤다. 이혼 한 달 뒤에 재해 특약이 추가됐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에 사고가 났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순서였다. 보험 설계사 이름을 찾아봤다. 강민수. 이한재와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들었던 것 같다. 그 사람 연락처를 어렵지 않게 찾았다. 옛날 서류들 사이에 명함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내 휴대폰에는 그와 통화한 기록이 없었다. 당연했다. 나는 그와 직접 연락한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한재와 강민수 사이의 통화는 확인할 방법이 있었다. 이혼 과정에서 나도 변호사를 통해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했던 게 있었다. 사고 전날 밤 두 사람은 3번 통화했다. 밤 10시, 11시 그리고 자정을 넘긴 시각. 3번. 각각 10분 넘게. 나는 그 기록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이상한 걸 하나 더 발견했다. 내 사고 다음날 이한재 명의의 호텔 예약 확인서가 내 이메일로 잘못 전달돼 있었다. 예약 안내 메일이 참조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메일함에 들어와 있었다. 나는 이혼 후 이메일 주소를 바꾸지 않았고 그쪽에서 내 주소를 지우지 않은 것 같았다. 호텔 이름, 날짜, 체크인 시각. 그리고 예약자 외 추가 투숙객 이름. 나는 그 이름을 처음 봤다. 한소라. 그 이름 옆에는 괄호가 쳐져 있었다. 그 안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신부. 신부. 내 사고 다음날 그는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었다. 그 여자는 이미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 사고는 실수가 아니었고 이혼은 끝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걸. 이혼으로 나를 집에서 내보내고 보험 특약으로 수령 조건을 만들어 놓고 브레이크를 손봐서 사고를 만들고 그 돈으로 새 출발을 하려 했던 것이다. 43 해가 그렇게 쓰이고 있었다.
나는 며칠을 더 윤정이 집에서 지냈다. 그 사이에 강민수를 만날 방법을 생각했다. 직접 찾아가면 그가 이한재에게 알릴 것이다. 그렇다고 모른 척 피할 수도 없었다.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가담했는지를 내가 직접 확인해야 했다. 우연을 가장하기로 했다. 그가 주로 다니는 곳을 알아냈다. 강남에 있는 커피숍, 그가 고객들을 만나는 장소. 오래된 서류에서 찾은 정보였다. 나는 그곳에 2번 갔다가 3번째 날에 그를 발견했다. 그는 혼자 노트북을 열고 앉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눈이 커졌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손이 노트북 위에서 멈췄다. 사모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다. 놀란 것이 아니었다. 공포였다.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본 얼굴이었다. 죽은 줄 알았죠? 나는 그의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다. 천천히, 급하지 않게, 그에게 도망칠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커피를 시켰다. 아메리카노. 그가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있어서 나 혼자 한 잔만. 커피가 나오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커피를 저으면서 말했다. 제 특약이요. 언제 추가됐는지 아시죠?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혼하고 한 달 뒤더라고요. 사고 2달 전에. 그는 컵을 집으려다 손이 떨려서 내려놨다. 그거 누가 요청했어요? 침묵.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 손이 내가 아직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였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저렇게 떤다. 저 떨림이 증거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 뵐게요. 그것만 남기고 나왔다. 그날 밤이었다. 윤정이 집 앞 골목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시동이 꺼지지 않은 채였다. 헤드라이트도 켜져 있었다. 누가 탔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골목에 들어서자 차가 아주 천천히 나를 향해 몸을 돌리는 것 같은 각도로 움직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을 열었다. 들어갔다. 그리고 창문 틈으로 내다봤다. 차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시동도 끄지 않은 채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강민수가 이한재에게 연락했을 것이다. 나타났다고. 살아있다고. 그리고 그 차가 온 것이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날 이후였다. 같은 차를 2번, 3번 마주쳤다. 처음엔 골목 끝이었고 2번째엔 편의점 앞이었고 3번째엔 낮에 대로변에서였다. 검은 SUV. 번호판을 외웠다. 나중에 알아보니 렌터카였다. 렌터카는 추적이 어렵다. 그걸 쓴다는 건 아는 사람이 시킨 거였다. 새벽 2시엔 초인종이 울렸다가 멈췄다. 윤정이는 잠에 취해 몰랐다. 나는 깨어 있었다. 초인종 소리는 딱 1번이었다. 눌렀다가 바로 뗀 것인지 겁을 주려는 것인지.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인터폰 화면을 켜봤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다. 그 뒤로 나는 매일 밤 새벽 2시에 눈이 떠졌다. 그리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고 이후 처음이었다. 화면에 그의 이름이 뜨자 나는 잠깐 멈췄다. 받을까 말까? 받지 않으면 그가 다른 방법을 쓸 것이다. 받는 게 나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했다. 그리고 녹음해야 했다. 나는 통화 녹음 앱을 켜고 전화를 받았다. 살아있더라. 첫 마디였다. 놀라지 않는 목소리였다. 오히려 담담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계속 말했다.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웃었다. 짧게. 코로 내쉬는 듯한 웃음이었다. 괜히 움직이지 마. 다치지 말고. 그게 전부였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다치지 마라. 그 말은 걱정이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안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래도 움직이면 너도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 안에 전부 들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다.
녹음 파일부터였다. 방금 전 통화. 그리고 강민수를 만났던 날 나는 그 커피숍에 가기 전부터 녹음을 켜두었다. 그가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떨던 것, 내가 한 질문에 침묵으로 답한 것.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든 쓸 수 있었다. 그 다음은 블랙박스였다. 사고 난 차는 경찰이 가져갔다. 하지만 블랙박스 원본은 내가 챙겨두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구조대원이 내 물건들을 챙겨줬을 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가방 속에 있었다. 나중에 확인하니 충돌 직전까지의 영상이 온전히 남아 있었다. 브레이크를 밟는 내 발, 반응하지 않는 차, 빠르게 가까워지는 가드레일. 그리고 음성 메시지. 정리만 되면 우리 바로 혼인신고야. 이 세 가지가 내 손에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했다. 그 여자였다. 한소라. 그가 신부라고 불렀던 여자. 호텔 예약서에 이름이 올라 있었던 여자.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한재에게 이용당한 것인지를 알아야 했다. 그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이한재와 한소라의 관계는 재계 안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걸 알게 됐다. 윤정이가 알아봐줬다. 그쪽 세계와 연결된 지인이 있었다. 한소라는 34살이었고 이한재가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로 이름을 올린 지 2년이 됐다고 했다. 그녀가 이사가 된 시점은 이한재와 내가 처음 이혼 얘기를 꺼내기 1년 전이었다. 나는 그 타임라인을 종이에 써봤다. 한소라 재단 이사 취임. 이한재 이혼 합의 요구. 이한재 내 보험에 재해 특약 추가. 사고. 호텔 예약 신부. 선이 너무 깔끔하게 그어졌다. 그녀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재단 사무실로 찾아갔다. 이사 면담을 요청했다. 처음엔 거절당했다. 나는 내 이름을 댔다. 박춘자. 이한재 전처. 그러자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10분 뒤에 들어오라고 했다. 그녀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단정한 차림이었다. 웃지 않았다. 나를 보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다. 나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주 앉았다. 차가 나왔다. 아무도 차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나는 바로 물었다. 재혼 계약서 쓰셨어요? 그녀가 잠깐 굳었다. 저는 그냥 확인하러 온 거예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계약서는 조율 중이에요. 그 계약서에 제가 정리됐다는 조항이 있던가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전처는 이미 정리된 거죠? 내가 묻는 게 아니었다. 내가 그녀에게 물은 게 아니라 그녀가 이한재에게 물었던 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 있었냐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가방 속에 넣어온 녹음기를 내 주머니 안에서 조용히 껐다. 이미 충분했다. 전처는 이미 정리된 거죠. 그 말이 녹음기에 남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내가 사고로 죽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혹은 알면서도 묻지 않은 것이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녹음이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나는 말했다. 살아 있어서 불편하셨겠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재단 문을 나서면서 생각했다. 이 싸움은 내가 숨어서 끝낼 일이 아니었다. 숨어 있으면 나는 계속 다음 사고를 기다려야 한다. 이번엔 더 완벽하게, 더 흔적 없이. 그가 두 번째 기회를 쓰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이혼 과정에서 내가 따로 선임했던 변호사. 그가 먼저 연락을 끊은 게 아니었다. 내가 이혼이 끝나면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 연락을 끊었던 것이다. 그에게 전화해서 말했다. 살인 미수예요. 제가 피해자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증거 있어요? 있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재판까지는 넉 달이 걸렸다. 변호사는 꼼꼼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브레이크 계통에 외부적인 조작 흔적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브레이크 오일 호스 연결 부위가 인위적으로 헐거워져 있었다. 그게 천천히 빠지면서 사고 직전에 오일이 완전히 새어나간 것이었다. 아침엔 멀쩡했던 이유도 설명이 됐다. 낮 동안 서서히 빠졌고 내리막길에서 결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었다.
누가 했는지는 차량 정비 기록을 추적하면서 밝혀졌다. 사고 이틀 전 차를 잠깐 이동해 준 사람이 있었다. 내 아파트 주차 관리 직원이었다. 그는 평소에도 차를 가끔 이동시켜 주던 사람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하지만 그날 그가 차를 이동시킨 시간이 20분이었다. 주차 구역 간 이동은 3분이면 충분한 거리였다. 그 2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이 그를 불렀다. 처음엔 부인했다. 그러다 강민수의 이름이 나오자 말이 달라졌다. 강민수가 연락해서 부탁했다고 했다. 그냥 차 아래쪽에 손 좀 봐달라고 했다고. 자기는 뭔지 몰랐다고 했다. 그 말을 믿는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었지만 중요한 건 그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강민수에서 이한재까지는 통화 기록이 있었다. 사고 전날 밤에 3번의 통화. 그리고 내가 강민수를 만났을 때 그가 했던 혹은 하지 못했던 말들. 녹음에는 침묵이 담겨 있었다. 변호사는 그 침묵도 쓸 수 있다고 했다. 재판날이 왔다. 법정은 서울 시내법원이었다. 아침부터 날이 흐렸다. 나는 이른 시각에 일어나 윤정이가 다려준 옷을 입었다. 검은 옷은 아니었다. 상복 같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입는 옷이었다. 짙은 감색 재킷에 흰 셔츠. 내가 고른 것이었다. 거울을 봤다. 65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주름이 있었고 눈밑이 어두웠고 살이 조금 빠져 있었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법원 앞에서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준비가 됐는지 물었다. 나는 됐다고 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한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들어가면서 잠깐 그를 봤다. 그도 나를 봤다. 아주 짧게. 그러고는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얼굴이었다. 정확히는 이것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얼굴이었다.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얼굴. 사망 처리된 상태니까. 재판이 시작됐다. 판사가 절차를 진행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었다. 변호인이 자리를 잡았다. 이한재 측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비싸 보이는 양복이었다. 피해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재 측 변호사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문이 열렸다. 뒤쪽 문이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늦게 들어가기로 변호사와 미리 얘기해 두었다.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방심하는 순간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가 이미 이긴 얼굴을 하고 앉아 있을 때 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법정이 술렁였다. 낮은 웅성거림이 있었다가 조용해졌다. 조용해지는 방식이 달랐다.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이한재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문자 그대로였다. 볼이 하얗게 됐다. 눈이 커졌다. 입이 조금 열렸다가 닫혔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걸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증인석에 섰다. 증인 박춘자입니다. 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나를 봤다. 사망하신 분으로 기록돼 있는데요. 나는 말했다. 그분이 저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재판이 다시 흘렀다.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다. 내리막길 밟히지 않는 브레이크, 빠르게 다가오는 가드레일. 법정 안에 사람들이 화면을 봤다. 이한재는 보지 않았다. 앞을 향해 고정된 채 미동도 없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낭독됐다. 브레이크 호스 연결부 인위적 훼손. 그 단어들이 공기 중에 떠 있었다. 강민수의 통화 기록이 제출됐다. 사고 전날 밤 3번의 통화. 각각 13분, 11분, 17분. 보험 특약 추가 날짜가 제시됐다. 이혼 한 달 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 메시지가 재생됐다. 정리만 되면 우리 바로 혼인신고야. 이한재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다. 한소라의 이름이 그 목소리 뒤에 따라왔다. 그가 재혼하려던 여자의 이름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이한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판결은 길지 않았다. 보험사기 교사 살인 미수. 선고가 나오는 순간 법정 안은 조용했다. 극적인 소리가 있을 것 같았지만 없었다.
그냥 판사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 목소리가 끝났고 서기가 무언가를 기록했다. 이한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판결 내내 그랬다.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43해를 살면서 나는 그가 고개를 숙이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내가 서 있는 법정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통쾌함이 아니었다. 그냥 이상했다. 43해를 저 사람과 살았다는 게. 강민수는 증인석에서 울었다. 진술할 때 이미 목소리가 흔들렸고 브레이크 조작에 대한 부분이 나오자 소리를 죽이며 눈물을 닦았다. 변호사 측에서 그 눈물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나에게 아무 감흥을 주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한소라는 방청석에 있었다. 그녀가 왜 왔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자의였는지 누군가 요청한 것인지. 그녀는 재판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는 순간 그녀가 쓰러졌다. 소리가 났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법정 경위들이 움직였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모든 말은 증거가 하고 있었다. 내가 할 말은 없었다. 증인석에서 해야 할 말은 다 했다. 더 할 말이 생각나지도 않았다. 재판이 끝났다. 변호사가 내 옆으로 왔다. 잘 됐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법원 바깥으로 나왔다. 바람이 불었다. 흐리던 하늘이 조금 개어 있었다. 구름 사이로 햇볕이 조금 들어왔다. 따뜻하진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윤정이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팔짱을 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때 기자인지 아는 사람인지 모를 누군가 물었다. 속이 시원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살아 있어서요. 그게 정확한 대답이었다. 시원하지 않았다. 43해가 그런 방식으로 끝났다는 사실은 시원하지 않았다. 그가 저런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사실도 시원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부터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살고 싶었다.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그게 됐다.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법원 계단을 내려가면서 생각했다. 처음에 이 싸움을 시작한 건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 때문이 아니었다. 아침에 멀쩡했던 브레이크가 왜 저녁에 말을 듣지 않았는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 이상함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상하다고 느낀 것. 그게 나를 살렸다. 그리고 살아남은 것. 그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나는 박춘자 65이다. 재벌 회장의 아내였고 전처였고 피해자였다. 지금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가장 단단한 이름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사이다는 화려하게 오지 않는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도 아니고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도 아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햇볕 아래 서 있을 때, 바람이 불어올 때, 옆에 아무 말 없이 팔짱을 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소리 없이 온다.